실적 내용은 중간 언어 생성인데, 중간 언어까지 이제 번역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부터 실제 중간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간 언어 설명할 때는 각 생성 규칙마다 중간 언어, 즉 어셈블리어 코드 형태를 생성해줘야 되니까요. 뭐 덧셈인 경우에는 덧셈 명령어를 생성해줘야 될 테고, 뭐 곱셈인 경우에는 곱셈 명령어를 생성을 해야 될 거고요. 뭐 단일 생성 규칙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생성되는 코드는 없겠죠. 괄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간 언어를 실제 생성하려면 중간 언어 생성에 필요한 그런 의미 규칙들이 필요하죠. 어떤 오퍼레이터로 덧셈으로 생성할 건지, 곱셈으로 생성할 건지 등등 이런 의미 규칙이 필요하고, 각 실장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몇 대표적인 문장들에 대해서 실제로 중간 언어를 생성하는 그 예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3 같은 경우에는 if문에 대해서 abstract syntax tree를 생성하는 그런 예고요. 또 뭐 여기 배정문, 치환문, 수식에 대해서 AST 형태로 생성되는 그런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뭐 논리식이라든지 관계식, while문, procedure 정의 등에 대한 그런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종 코드 최적화인데요. 코드 최적화는 실제 디테일하게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 최적화를 작업을 할 일은 별로 없을 거니까 간단한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드 최적화는 사람이 코딩을 한다면 굳이 최적화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우리가 코딩하면서 최대한 간결하게 최대한 효율적인 문장으로 코딩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고급 언어로 작성된 이런 문장들을 컴파일러가 이제 어떤 포문이 들어오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명령들이 완벽하게 실행되도록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다시 최적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어셈블리어 코드, 즉 중간 언어 코드죠. 중간 언어 코드의 부분들을 봐서 이런 형태, 이런 패턴인 경우에는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발견해서 이 비효율적인 패턴이 발견되면 효율적인 코드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게 이제 최적화인 거죠. 그러려다 보면 그 어떤 블락들이 이제 최적화 대상인가라는 블락 단위로 구분을 하고요. 그런 블락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코드들을 최적화 코드로 만들게 되는 거죠. 가장 쉬운 그 최적화의 이해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그러면 A 더하기 B의 결과를 임시 기억 장소에 저장을 하고, 원래 레지스터에서 덧셈 뺄셈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레지스터 안에 덧셈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메인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덧셈 뺄셈 연산을 하려면 다시 또 가져오는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지수승 계산은 CPU가 계산이 좀 느리거든요. 지수승. 그러니까 2의 제곱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은 x 곱하기 x 이렇게 곱셈으로 한다든지 3 곱하기 a는 곱셈 연산이 덧셈보다 많이 느린 편이거든요. CPU에서 계산할 때. 그래서 그걸 a를 3번 더하면 훨씬 빠르다는 거. 이런 것들, 뭐 나눗셈 하는 것을 사로 나눌 때는 쉬프트 연산자, 비트 쉬프트 2를 하게 되면 이게 훨씬 빨라진다라는 이런 것들이 최적화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적화에는 여기 이제 지역 최적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 최적화에는 공통 부분식을 제거한다든지, 여기 B 플러스 C가 2군데 있는데 굳이 B 플러스 C를 3군데나 있네요. 세 번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B 플러스 C를 한 번만 계산하고 나서 이 T라는 값을 그대로 사용만 하면 그럼 덧셈이 2번 전략되는 거죠. 그런 공통 부분식 제거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수승, 나눗셈, 곱셈을 연산의 강도를 리덕션, 줄이는 그런 코드로 생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상수 폴딩이라는 방법도 있고 2 곱하기 3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실행할 때 연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컴파일 할 때 아예 2 곱하기 3은 6으로 컴파일러가 계산해서 실제 코드는 이 곱셈 코드를 생성 안 하는 거죠. 그냥 A 더하기 6으로만 해줘도 똑같잖아요. 그런 방식을 상수 폴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수학적으로 간소한, 뭐 더하기 0이라는 코드가 있었다면 굳이 0을 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덧셈 연산을 하나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제 최적화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루프 최적화인데, 루프 안에서 만약 1000번 루프가 돈다면 그 루프 안에서 하나의 비효율적인 게 발생하면 1000 곱하기 1000개의 비효율적인 코드가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프 최적화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뭐 이제 루프 안에서 그 연산의 강도를 작게 하는 코드를 생성한다든지, 루프를 언롤링하는 방법, 루프를 융합하는 방법, 0으로 카운트하는 형태로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지역 최적화를 얘기했었고, 여긴 전역 최적화인데요. 전역 최적화는 그 지역이 아니라 우리 글로벌 변수들 선언하잖아요.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서 발생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코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unreachable 코드, 뭐 어차피 실행되지 않을 코드는 그냥 빼버려도 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if문을 if-else를 if문으로만 한다든지, goTo문이 두 번 go to 거쳐서 가는 이런 비효율성이 있는 경우에 한 번에 goTo를 하게끔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전역 최적화의 이해가 되겠네요. 다음은 기계정속적 최적화인데요. 기계정속적인 것은 CPU 디펜던트한 주로 이제 레지스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기계정속적인 최적화에 속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네, 컴파일러에서는 컴파일 전체 과정에서 심벌 테이블이 필요한데, 여기서 심벌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 함수명, 클래스명, 뭐 타입명, 이렇게 이런 심벌들에 대한 얘기죠. 만약 변수라면 이 변수가 배열일 수도 있잖아요. 뭐 2차원 배열일 수도 있고요. 뭐 구조체 배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변수가 어떤 속성을 가진 변수인지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컴파일러가 실제 코드를 생성할 때 그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뭐 2차원 배열인지 3차원 배열인지, 구조체라면 이 필드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죠. 차원수, 심벌, 변수의 타입, 정수 타입인지 실수 타입인지, 이런 등등의 각각의 명칭에 대한, 함수라면 함수의 인자가 몇 개인지, 각 인자의 타입은 뭔지, return value 타입은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속성들이 되겠죠. 그래서 각 샘플들의 속성을 잘 정리해서 테이블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심벌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구현 방법은 뭐 그냥 넘어갈게요. 에러 처리 부분은, 에러가 이제 어휘 분석, 토큰을 내가 ABC라고 타이핑하려고 했는데 ABD라고 이렇게 타이핑 에러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 ABC를 ABD로 잘못 타이핑을 했다면 이 선언하고 실제 사용하는 거하고 안 맞잖아요. 뭐 int ABC라고 했는데 실제 코드에서 ABD라고 썼으면, 그러면 이제 ABD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어휘 분석 관련된 에러. 또 파싱에서는 뭐 괄호가 빠진 경우, 또는 세미콜론을 누락한 경우, 뭐 괄호를 소괄호로 해야 되는데 대괄호로 했다든지 중괄호로 했다든지 이런 에러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장의 신텍스가 안 맞는 거죠. 뭐 if 괄호 열고 괄호를 닫아야 되는데 이 소괄호가 뭐 중괄호로 되어 있으면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신텍스가 안 맞게 되는 그런 에러들이 파싱 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러고요. 주로 우리는 이제 어휘 분석 파생 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자동으로 또 교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에 그 신텍스 또는 타이핑 에러가 한 10개쯤 있다고 하자. 컴파일러는 순서대로 컴파일하게 되잖아요.
left to right scanning. 가장 왼쪽 토큰부터 하나씩 가져다가 이렇게 파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에러를 만났을 때 syntax 에러하고 컴파일러를 중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ABD를 ABC로 수정해서 컴파일했더니 또 뭐 몇 라인 하다가 또 에러가 발생해. 그러면 에러 개수만큼 에러 수정하고 또 컴파일하고 수정하고 컴파일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러면 10개의 에러를 한꺼번에 발견해서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 발생했던 에러를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교정한다 해서 마치 컴파일 에러가 없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쭉 컴파일을 해서 한꺼번에 컴파일 에러를 발견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하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 유형이 뭐냐를 명확하게, 자세하게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해줘야 우리 개발자가 에러 메시지를 보고서 이게 잘못했네, 이걸 바로 파악하고서 소스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에러 처리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죠. 네, 그런 에러 처리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컴파일러가 어떻게 에러 처리하느냐,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을 에러가 있지만 에러가 없는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택에서 적당히 이렇게 팝 시켜서 에러가 없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다음 문장을 컴파일 계속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인풋 버퍼에 문장이 있으니까 인풋 버퍼의 문장을 에러가 난 문장이 있었어. 그 문장을 에러 메시지 내주고 그 문장 전체를 C 언어 같으면 세미콜론 만날 때까지 인풋 버퍼를 비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컴파일을 계속하는 이런 방식으로 에러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컴파일에서 파싱 테이블을 구성했을 때 비어있는 부분이 에러가 난 부분이잖아요. 그 비어있는 부분에 에러 유형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E2라고 하면 두 번째 에러 유형, E2라는 에러 유형이 발견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써놨네요. 스택 탑에 우측 괄호는 있는데 입력이 나타나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missing right parenthesis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파싱 테이블 파싱 진행하다가 E2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만나게 되면 E2의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거죠. 또 이제 E1 또는 E3를 만나면 거기에 해당하는 여기 E1 여기 있네요. E3 여기 있고요. 그래서 그 각 에러 유형들에 따라서 파싱표에 그 에러 유형 표시를 해줘서 거기에 적합한 에러에 적합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죠. 에러 파싱 테이블에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한 것들이고요. 네. 14년 컴파일러 자동화 도구인데, 컴파일러 자동화 도구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실습해왔던 렉스하고 야크. 야크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고, 파서 생성기죠. 파서 생성기의 대표적인 게 야크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야크 외에도 다른 연구팀들이 다른 파서 생성기들을 만들었겠죠. 근데 여튼 우리는 이제 요즘 야크로 거의 통일됐으니까 야크만 알면 되고요. 스캐너, 어휘 분석기 생성기도 렉스 외에도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닉스에서 렉스로 시작했지만 요즘 여러분들 리눅스에 쓰면서는 렉스보다 조금 더 확장 보완된 플렉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플렉스. 파서도 여러분들이 그 야크라고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리눅스에서는 바이슨이라고 구현되어 있죠. BISON. 바이슨을 실제 리눅스에 보시면 바이슨 실행 파일인데 에일리어싱 해가지고 야크로 실행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워낙 사람들이 예전부터 야크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바이슨이라고 바꿔 쓰라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에일리어싱만 되어 있을 뿐이고요. 렉스의 경우에도 리눅스에서 렉스로 쓰다가 플렉스는 F자 하나 붙여도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기 때문에 플렉스라는
실행 파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